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올쇼TV 웨비나 사회를 맡은 전자신문 김지선 기자입니다. 최근 IT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이들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의 가용성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는데요. 오늘은 이 같은 어려움의 해결 방안을 알려주시기 위해 한국 IBM의 김영두 실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IBM 스토리지 기술 영업팀의 김영두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한국 IBM의 그 플래시 시스템의 그 간단한 소개와 함께 특징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와 함께 그 플래시 시스템이 제공드리는 데이터 가용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지 솔루션 위주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약 4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내용을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가 끝난 후에 별도로 뽑아서 답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웨비나에 참여해주시고 설문을 작성해주시고 또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은 추후에 추첨을 해서 별도의 상품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급변하는 환경에서 데이터 가용성을 확보하는 IBM 스토리지 솔루션을 주제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한번 제목을 말씀드리면은 그 차트에 보이듯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데이터 가용성을 확보하는 IBM 스토리 솔루션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요 밑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스토리지 버추얼라이즈, 뭐 스토리지 세프 막 이래가지고 한 9개 정도의 아이콘과 함께 그 제품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 제품이 그 스토리지 제품이 IBM에 있긴 한데 대표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제품을 이렇게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IBM 플래시 시스템의 개요와 특징을 설명드릴 거고요.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이 플래시 시스템의 가용성을 높일 수 있는 솔루션, 그 다음에 랜섬웨어 대응 및 복구에 관련된 솔루션. 저는 이 두 가지 솔루션을 뭐 고가용성, 뭐 랜섬웨어 대응 및 복구 솔루션이라고도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고가용성 솔루션은 결국은 물리적인 장애에 대한 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랜섬웨어 대응 및 복구 솔루션은 논리적인 장애에 대비한 솔루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상세한 것은 제가 진행하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선 IBM 스토리지 포트폴리오입니다.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용 IBM 스토리지, 데이터 및 AI용 IBM 스토리지 뭐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사이버 리질리언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한참 IBM 스토리지의 이름을 리브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에 두 가지 IBM 스토리지 for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다음에 IBM 스토리지 for 데이터 앤 AI, 그리고 마지막으로 IBM 스토리지 for 데이터 리질리언시, 이렇게 세 가지 제품군으로 계속 리브랜딩하고 원래 이름은 스펙트럼이라는 게 앞에 붙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앞에 보시는 뭐 스토리지 인사이트가 아니라 스펙트럼 인사이트, 그다음에 스토리지 버추얼라이즈도 스펙트럼 버추얼라이즈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를 직관적으로 고객분 사용자분들께서 직관적으로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스펙트럼이라는 이름을 좀 배제를 하고 스토리지라는 접두어를 붙여서 다시 리브랜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올 플래시 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 되고 있는데 요 네모로 깔쳐져 있는 부분이 오늘 설명드릴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크게는 IBM 버추얼라이즈라는 제품군에서 펌웨어를 따와서 만든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SVC라고 하는 스토리지 버추얼라이즈 제품군까지 하나의 그 가족이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스토리지 선택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고객분들께서는 스토리지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그 선택 기준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저 같으면은 성능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I/O가 느려져 버리면은 서버가 아무리 좋은 그 성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백엔드에서 이 성능을 받쳐주지 못하면 전체적인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안정성입니다.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뭐 한 달에 한 번, 뭐 6개월에 한 번씩 자꾸 이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죽고 다운되고 이러고 한다면은 아마 운영하시는데 굉장히 애를 먹을 거예요. 그래서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설명드릴 그 일부이긴 하지만 하여튼 기능, 이 스토리지가 도대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이 솔루션도 나의 지금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솔루션과 제공하는 솔루션이 잘 매치되는지,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하나 제가 언급은 안 드렸습니다. 가격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성능 부분에 숫자 다 적어놨고 안정성 부분에 숫자 적어놨습니다. 저 3200만 IOPS, 뭐 400기가 50ms, 3200만 IOPS는 I/O 처리, 초당 I/O 처리 개수고요. 400기가 bps per sec은 대역폭, 그다음에 50 마이크로세컨드는 응답 시간입니다. 이게 IBM 하이엔드 플래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실 업계에서는 최고의 그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스토리지고요. 그다음에 안정성은 9가 6개 있습니다. 99% 해가지고 9가 6개 있고요. 저거를 그러니까 가용성은 저런데 불가용성. 얘가 만약에 죽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저 99.999%는 1년에 약 30초 정도 죽을지 말지 요 정도의 이제 언저리에서 다운타임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거의 안 죽는 시스템, 항상 켜져 있는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IBM의 기본적인 하드웨어의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솔루션으로서의 기능을 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플래시 시스템 개요 및 특징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우선 플래시 시스템, IBM 플래시 시스템의 키워드가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로 좀 나눠질 수 있고요. 고성능 고효율은 일단 스토리지 자체의 하드웨어와 그다음에 펌웨어에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능이라는 것은 이 하드웨어 자체가 뭐 CPU 더 좋은 거 쓰고, 그다음에 캐시 더 많이 꽂고, 그다음에 더 좋은 플래시 드라이버 쓰고, 그럼 더 좋은 성능이 나올 거고, 그와 더불어서 펌웨어를 최적화해서, 성능에 최적화해서 제공한다면 고성능 고효율이 나올 건데,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업무의 연속성과 사이버 침해 대응, 이 부분도 두 번째, 세 번째 챕터에서 제가 각각 별도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환경이라는 게 있는데, 요새 뭐 너도 나도 클라우드 환경 쓰고 클라우드와의 접속성, 커넥터비티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오픈스택이나 오픈시프트, 그다음에 쿠버네티스와 연결해서 쓸 수 있는 CSI 인터페이스, API 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에 쓸 수 있는 그런 펌웨어도 같이 이 출시를 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이 환경을 제공해드리는 그런 준비를 해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래시 시스템의 라인업이고요. 패밀리가 저렇게 돼 있고요. 맨 좌측에 보시면은 플래시 시스템 5000, 그다음에 중간에 7000, 그다음에 9500 이런 그 이 라인업으로 돼 있고, 5000에는 5200, 5015, 5035 이렇게 세 가지 제품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7300이 이제 미드레인지에서 하이엔드, 제가 이 5200이 그 엔트리급에서 미드레인지까지 대응을 하는 거고요. 5015와 5035는 엔트리급.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7300은 미드레인지 하이엔드까지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군이고, 그다음에 제일 하이엔드로 9500과 9500R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클라우드 쪽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그다음에 AWS, IBM 클라우드에서 이 VM과 그다음에 스토리지를 구입을 하시면은 거기에 스토리지 버추얼라이즈 포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솔루션을 얹어서 마치 스토리지처럼 작동을 하게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여기 그 표시되어 있는 플래시 시스템 7300과 AWS의 구현된 솔루션과의 DR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이 제품 간에 예를 들면은 뭐 5000, 5200, 7300, 9500 간에 또 DR이 서로 되는 제품 간에 펌웨어 호환성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마치 모습이 피라미드처럼 돼 있죠. 밑에 맨 밑에 초록색으로 아주 기본적인 피처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피처에는 뭐 외부 복제, 내부 복제 포함해서 티어링, 뭐 마이그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그런 솔루션이고, 요게 5015가 이 솔루션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것과 더불어서 이것의 애드온에서 5035란 시스템은 데이터 보호와 그 다음에 데이터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암호화, 이중화, 그다음에 DRP, 데이터 리덕션 프리라고 해서 압축과 디듀블 담당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스케일 아웃 확장까지 가능한 이런 제품까지. 그러니까 밑에 초록색 부분의 기본적인 솔루션 플러스 파란색 부분의 솔루션까지 구현되는 게 5035라는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맨 윗단에 있는 주황색 위에 있는 5200, 7300, 9500은 하이 퍼포먼스, 그러니까 성능을 최적화시켜서 고객들이 최고의 성능을 쓰실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 아키텍처와 함께 외부 스토리 가상화라는 그런 솔루션을 갖고 있는, 쉽게 말씀드려서 밑에 솔루션을 다 함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최상위 제품군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펙이 뭐 굉장히 깨알같이 써 있는데 제가 뭐 이걸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5100은 그냥 단일 로드 스케일업만 되는 거고요. 5300은 이게 이제 클러스터 형태로 확장이 돼서 2way까지 확장되어서 쓸 수 있는, 스케일 아웃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5200부터 9500까지는 스케일업은 물론 스케일 아웃을 4way까지 4way 클러스터로 구성할 수 있는, 마치 4대의 그 컨트롤러를 하나의 시스템처럼 구성할 수 있는 그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캐시나 호스트 어댑터 슬롯 이런 것들이 그 웨이 수, 스케일 아웃의 방법에 따라서 곱하기 n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way면은 예를 들면 5200의 2way면은 캐시가 512기가가 아니라 1테라. 뭐 예를 들어서 7300의 4way다라고 하면 1.5테라가 아니라 6테라, 이런 식으로 최대 캐시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용한 호스트 어댑터 슬롯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곱하기 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박스를 쳐놨는데, 이걸 쳐놓은 이유는 제가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그 피라미드에서 맨 위에 있는 그 고성능 부분이 5200, 7300, 9500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보시면은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라고 아주 극단의 성능을 보이는 그 플래시 드라이버입니다. 물론 비용이 좀 비싸긴 한데 성능적인 측면에서 이걸 따라갈 수 있는 플래시 드라이버가 없고요. 그 다음에 NVMe 기본으로 지원하는 부분, 그 다음에 F5 채널 31기가와 이더넷 100기가를 지원하는 이런 성능 쪽에 최적화된 아키텍처가 5200, 7300, 9500 쪽에만 yes라고 이렇게 표시되어서 요 세 개의 제품이 고성능을 지향하는 제품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펙트럼 버츄얼라이즈라고 지금 가로 열고 이제 제품이 소개되어 있었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스펙트럼이었는데 지금 리브랜딩해서 스토리지 버츄얼라이즈로 이름이 다 바뀌고 있고요. 사실은 뭐 5년, 뭐 6년 된 제품이 아니고 최초 이 펌웨어가 나온 거는 2003년이었습니다. 2003년에 3.x 버전으로 출시가 됐었고요. 이게 샘 볼륨 컨트롤러라는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출시가 됐었고 20년 됐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입니다. 그럼 20년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중간에 앞에 거는 생략을 하긴 했는데 보시면 퍼포먼스 이넨스먼트, 뭐 기능, 그다음에 그 시대에 가장 최적화된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로 계속 탈바꿈을 해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요한 그런 그 변화가 사실 IBM이 올플래시 시스템이라는, 올플래시 스토리지라는 것을 이 스토리지 업계에서 최초로 출시를 했는데 그게 2015년 2월, 쉽게 말씀드리면 2014년부터 준비를 해서 2015년 2월에 최초 출시를 했고요. 이게 가장 큰 변곡점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디스크 스토리지만 쓰거나 또는 그 티어링을 해서 디스크와 플래시를 이제 이렇게 엮어서 한 풀에 엮어서 쓰는 형태로 쓰다가 그 SSD, 플래시만 넣어서 쓴 시스템이 최초로 IBM에서 런치됐고요. 그 3년 후에
NVMe라고 하는 이 플래시 시스템의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아키텍처로의 변화를 꾀한 것도 IBM이 최초 2018년 7월부터 이게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뒤에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 플래시 시스템은 스토리지 버추얼라이즈라는 개념의 위에 구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스토리지 버추얼라이즈라는 게 뭐냐? 이미 제 개인적으로는 일반화되어 있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잠깐만 다시 한 번만 더 강조를 드리면은, 이제 스토리지 가상화를 하기 전과 후를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요. 스토리지 가상화를 하기 전에는 특히 이기종 또는 급이 다른 스토리지를 여러 개 쓰는 고객사 같은 경우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세요. 제가 좀 예를 하나 드리면은 한 6, 7년 전에 제가 실제로 이 스토리 가상화를 가지고 컨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내 금융권이고요. 제1금융권이었고요. 거기에서의 좀 개선하고자 했던 점은, 이게 부서가 예를 들면 3개 A, B, C라는 업무가 있는데, 이 A, B, C에 쓰는 스토리지가 각각 있겠죠. 근데 그 스토리지 간의 유틸라이제이션이 일단 기본적으로 틀리다. A 부서의 업무는 지금 다 100% 거의 99% 차서 이걸 항상 증설해야 되고, B 부서는 20% 미만으로 쓰고 있고, C 부서는 50% 정도 쓰고 있고, 지금 B 부서의 걸 좀 땡겼으면 좋은데 이게 안 되더라. 이게 힘들더라. 왜냐하면 스토리지 기종이 다를 경우에 이게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또 업무 간에 좀 업무 특성 때문에 다른 경우도 있고, 이런 어떤 고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이것 좀 해결해 달라. 난 이걸 좀 이 스토리지 사용률도 좀 평균적으로 맞추고 싶고, 뒷단에 어떤 스토리인지 모르고 나는 좀 유연하게 쓰고 싶다라는 게 그 고객의 취지였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쓸 경우에 결국은 고객의 코스트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이 비용 감소, 이 평균적으로 씀으로 인해서 비용을 좀 합리적으로 사용을 해보자라는 게 취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하셨고요. 그래서 가상화 솔루션을 도입을 하시고 나면은 중간에 가상화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 화면에 보이다시피 이 가상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뒷단에 스토리지, 이기종 스토리지나 또는 급이 다른 스토리지는 사실 블랙박스가 돼버립니다. 어떤 스토리지를 쓰는지 알 필요가 없고요. 이 스토리지 가상화가 모든 걸 관장을 하게 돼 있고, 이 스토리지 가상화의 관장하에 이기종 간의 복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IBM에서 EMC 복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 펌웨어나 이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아키텍처가 틀리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이것도 스토리지 가상화를 이용을 해서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용률도 전체적으로 낮출 수 있는, 평균으로 맞출 수 있는, 낮춘다라는 말보다는 평균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블랙박스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아직도 쓰고 계십니다. 아직도 쓰고 계시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게 스토리지 가상화다, 가상화의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솔루션이 IBM 플래시 시스템에는 탑재되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스토리지 가상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다가 2018년에 IBM이 최초로 엔드2 NVMe를 탑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업계의 또 하나의 이제 개혁이라고 볼 수 있냐면은, 좌측에서 보시면 CPU는 이제 서버가 되겠고요. 이렇게 쭉 점선으로 제가 좌측과 오른쪽을 좌측과 우측을 갈라놨습니다. 왼쪽이 NVMe를 도입하기 이전, NVMe를 도입한 이유가 오른쪽. 한눈에 보시기에 왼쪽과 오른쪽 좀 차이가 있죠. 왼쪽은 단계도 많고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중간에 뭔가 오버헤드도 많고, 오른쪽은 아주 심플합니다. PCI 백엔드에서 바로 이 디스크 쪽 NVMe SSD를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어요. 사실 예전에 쓰던 NVMe 이전에 쓰던 SSD들은 그 인터페이스가 디스크 인터페이스입니다. 저기 SAS라고 되어 있는 게 Serial Attached SCI, 그러니까 병렬이 아니라 직렬, 하나 처리하고 하나 처리하고 하나 처리하고, 이 순차적인 처리를 하기에 최적화된, 즉 말씀드리면은 하드디스크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에 병렬 처리가 아주 극도로 되어 있는 그 SSD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기서 바틀렉이 걸릴 수밖에 없죠. 뒷단의 SSD들은 굉장히 빵빵한 성능을 갖고 있는데 인터페이스가 병렬이 아니라 직렬로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저기서 이 바틀렉이 걸린다라는 거에 착안을 해서 오른쪽과 같이 아예 중간에 이 어떤 오버헤드뿐만이 아니라 처리하는 방식을 바꿔서 NVMe를 쓰실 경우에 이 IO에 대한 명령 큐가 64,000개, 예전엔 1개였습니다. 그 다음에 큐당 넣을 수 있는 명령어도 64,000개, 예전엔 32개였고요. 여기서 벌써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죠. 뭐 적게는 뭐 몇 배에서 크게는 몇십 배까지 NVMe와 넌 NVMe의 차이가 여기서만도 이렇게 갈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IBM은 최초로 이 NVMe를 도입을 해서 구현을 해서 플래시 시스템에 구현을 해서 시장에 출시를 했고요. 현재도 5200, 7300, 9500은 이 NVMe 기반의 최고의 성능을 가진 그런 스토리지로 출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플래시 스토리지에, 플래시 시스템에 어차피 이 장착이 되는 미디어들이 있거든요. 다 2.5인치 또는 3.5인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2.5인치만 좀, 예로 설명을 드리면은, 왼쪽에 SAS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NVMe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겠지만, NVMe에서 SAS 어댑터를 꽂고, 내부적으로는 NVMe로 작동이 되고요. SAS 어댑터를 꽂고 익스펜션 쪽은 하드디스크나 또는 SAS SSD를 장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장착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NVMe라고 표현되어 있는 NVMe SSD, 그다음에 플래시코어 모듈은 NVMe 기반이고요. 그다음에 SCM SSD는 당연히 NVMe 최강의 성능을 보이는 이런 것들을 NVMe 기반, 즉 5200, 7300, 9500에는 컨트롤러의 기본으로 장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NVMe SSD는 상용, 이 시장에서 엔터프라이즈급 NVMe로 나와 있는 제품들이죠. 뭐 예를 들면은 삼성 또는 도시바에서 나와 있는 제품들, 저 단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를 공급하는 업체마다 아마 어떤 고객이 특정 용량을 제시를 하고 이거 한번 제안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아마 벤더마다 똑같은 드라이브를 장착을 해서 아마 제안을 드릴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그 드라이브를 같은 공급업체도 지금 공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거고 SCM, SSD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공하는 업체가 인텔 뭐 등등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제가 어떤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플래시 코어 모듈, NVMe 플래시 코어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IBM 밖에 제작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저걸 공급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기 중간에 보이시겠지만 단위, 제공하는 드라이브 단위도 틀립니다. 4.8테라부터 38.4테라까지 이 단위도 틀리고요. 플래시코어 모듈은 근본적으로 이 IBM밖에 제공을 하지 않는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라고 하면은 얘도 뭐 이제 세대를 이제 거듭을 해왔는데요. 최후에 나온 게 FCM3라는 모듈이고요. 얘는 자체적으로 인크립션과 그다음에 압축 기능을 기본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프시킬래도 오프를 시킬 수가 없고요. 그냥 기본 인크립션과 그다음에 컴프레션이 일어나는, 압축이 일어나는 그런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컴프레션이 일어나면 성능이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물으시겠지만, 그런 성능 저 없이 이 용량을 제공하는 게 이 드라이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압축을 하게 되면은 뭐 이제 데이터가 이제 압축된 데이터나 그런 거는 이제 예외 상황이겠지만, 기본적으로 2.5대 1에서 3대 1까지는 압축을 해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플래시에 관련된 설명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성능들 제시를 해드렸는데, 하여튼 그 끝마다 600만 IOPS에서 뭐 1400만 IOPS, 3200만 IOPS 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업계의 이제 탑 클래스 최고의 성능을 갖고 있는 그런 플래시 제품군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실장님께서 이 IBM 플래시 시스템에 대해서 주요 특징과 그리고 개념 이런 부분들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마지막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지금 IBM 플래시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고성능의 스토리지로서 이제 원하시는 그 업무에 맞게끔 최적화된
그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그런 큰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성능뿐만이 아니라 앞서 뭐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다양한 또 솔루션의 기능이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또 대표적인 게 바로 고가용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고가용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 실장님께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고가용성 솔루션이라는 게 뭐, 말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사실은 일종의 이 물리적인 그 보호를 하는 솔루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IBM 플래시 시스템이 제공해 드린 솔루션은 굉장히 뭐 여기 나와 있다시피 한 10여 가지 이렇게 되고요. 이 중에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요 이제 가용성, 왼쪽에 있는 게 가용성, 오른쪽에 있는 쪽에 있는 게 랜섬웨어 피해를 대비할 수 있는 솔루션인데, 이제 이 가용성적인 측면에서 진행하기 전에 좀 어떤 공통의 그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좀 용어부터 좀 잠깐 정리를 하면은 DR, 아주 익숙한 단어죠. 재해복구입니다. 이 재해복구는 뭐 동기식, 비동기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 장애가 나면은 관리자가 개입을 해서 장애가 났구나. 이 메인 스토리지 쪽에 뭐 스토리지가 장애 났든 또는 지역이 장애가 났든 장애가 났으니까 스탠바이 스토리지로 이 이관을 하자. 이제 이런 판단에 이관 작업이 들어가는 게 이제 디제스터 리커버리 재해복구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되어 있는 하이 어베일러빌리티는 즉시 복구와 이런 고가용성, 이제 요 제목에 있는 고가용성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가용성을 이제 극도로 높인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장비 동기화는 뭐 DR과 같은 개념이겠지만 어떤 장애가 났을 경우에 중간에 있다시피 자동 페일오버, 어떤 사용자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페일오버, 페일백이 일어나는 액티브 개념의 스토리지라고 솔루션이라고 스토리지 솔루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런 DR에 대한 어떤 중요성, 필요성을 이 부각시키는 사건이 작년에 한번 일어났었죠. 안타깝게도 제 기억에 한 10월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이 카카오의 이제 그 데이터 센터가, 판교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일부 화재로 인해서 이제 좀 그 서비스들이 뭐 수시간에서 수일까지 이렇게 좀 중단되고 좀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카카오 자체적으로 이제 좌측에 있는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쭉 이런 장애가 왜 일어났을까, 이런 문제점이 왜 발생을 했을까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은 오른쪽에 있는 2가지 문제, 2개로 귀결이 되더라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는 이중화를 한다고 했는데 좀 놓친 부분, 뭐 전체적으로 다 이중화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중화도 이중화지만 이 이중화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관리 도구, 이런 것도 좀 부족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지금 평시 상황인데 이게 왜 필요해라고 하시겠지만, 평소에 이런 어떤 위기, 그 장애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한 훈련들,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실제 장애가 일어났을 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카카오 사태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솔루션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고객분들이 좀 미리 DR이나 하이어빌리티, 고가용성을 얘기하기 전에 좀 자체적으로 그 수립을 하셔야 될 자체 선정 기준을 좀 만드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RPO, RTO죠. 도대체 어느 시점까지 복구를 할 건지, 그다음에 복구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여기 보시다시피 중간에 이제 장애가 있다라고 딱 장애가 일어난 시점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RPO든 RTO든 이 장애가 일어나는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데이터가 더 정교해지고 빨리 복구가 되는 거겠죠. 그 대신 비용은 아마 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솔루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두고 염두에 두시고, 나는 RPO는 뭐 몇 시간이야, RTO는 뭐 하루야, 뭐 이런 자체적인 기준을 먼저 선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솔루션을 선정을 하시면은 좀 더 합리적이고 적합한 솔루션들을 구현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앞에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DR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싱크 방식과 어싱크 방식의 DR 솔루션은 2가지가 있는데 잘 아실 거예요. 싱크 방식은 계속 원본과 그 메인 스토리지와 타겟 스토리지의 데이터가 항상 똑같게 이렇게 유지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요게 저희
이 솔루션 이름으로는 메트로미러라고 이제 명명이 되어 있고요. 일단 요거는 이제 근거리, 왜냐하면 레이턴시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거리에 RTO도 이제 수시간 이내로 이제 복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방식이 싱크 방식이고, 그다음에 어싱크 방식은 좀 먼 거리일 경우에 이제 레이턴시 때문에 좀 이 간격을 두고 이 원본과 메인과 타겟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정합성을 맞추는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수초에서 수분간의 데이터 이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는, 좀 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싱크를 선택할 거냐 또는 어싱크를 선택할 거냐를 좀 아까 말씀드린 자체적인 선정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싱크 방식은 메트로미러, 저희는 어싱크 방식은 글로벌 미러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고요. 요거와는 별도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고가용성 부분, 이 부분은 제가 이 가용성 부분에 처음 차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어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액티브 사용자의 개념이 없는 자동화된 페일오버를 구현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여기까지는 DR하고 똑같습니다. DR하고 똑같은데 DR은 액티브 스탠바이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플래시 시스템 1번이 장애가 났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사용자가 여기에 개입해서 뭐 페일오버 시키고 뭐 중단이 일어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헛빛 체크하다가 1번이 죽었구나, 2번이 나머지 서비스 1번이 하던 서비스를 받아서 수십 초 내에 서비스를 재개하는 액티브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다시 원복됐다라고 했을 때도 사용자의 개입이 없이 얘 다시 돌아왔네라고 하고서 데이터의 정확성을 서로 체크한 다음에 이 벌어진 데이터의 정확성을 다시 맞추는 그 시스템을 원복하는 그런 형태로 액티브 솔루션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두 대의 스토리지에 동시에 쓰고 있는 액티브 구성이고요. 두 대의 스토리지가 액티브로 동작하기 때문에 무중단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두 솔루션 안에 이제 서로 메트로미러라는 아까 설명드린 동기식 복제 방식이 구현이 돼 있어서 두 개의 데이터가 항상 정합성을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특징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시 관리자의 개입이 없이 자동으로 구현된다. 그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장애시 서비스 영향이 없다. 왜냐하면은 뭐 이 장애시 뭐 서비스를 넘기고 이런 작업들이 없기 때문에 장애시 관리자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제 서비스 영향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이를 구현하는데 뭐 이 솔루션을 쓰기 위한 어떤 추가적인 비용, 이 솔루션에 대한 비용이 이미 이 플래시 시스템에 다 녹아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솔루션을 구축하는 데 대한 솔루션 비용은 추가적으로 더 이상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하이퍼스왑 사례를 구축한 사례가 국내 한 22여 개사, 뭐 그 고객사도 굉장히 다양한 그 고객사가 있고요. 뭐 제조, 뭐 금융, 그다음에 공공, 여기 같은 경우는 병원입니다. 병원 쪽에서 약 한 400~500m 거리를 메인 전산실과 DR실에 한 약 400~500m 거리를 두고 하이퍼스왑을 실제 구현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고가용성에 대한 그 설명이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랜섬웨어 대응 및 복구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사이버 어택 굉장히 좀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뭐 피싱부터 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 방법으로 이 어택을 하는데, 이제 사이버 어택이 들어왔을 때 복구를 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나날이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뭐 어택 받는 거야 뭐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만약에 받았을 때 어떻게 이 복구를 하느냐 이거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데, 여기 숫자들이 막 여러 개가 나열되어 있는데 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데이터 사이버 공격에 따라서 그 결과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뭐 적지만은 않다. 평균 한번 사이버 공격을 당했을 때 평균 그 지출에 대한 비용이 50억 원 정도다. 적지 않은 비용이죠. 하여튼 이런 비용에 대해서 좀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방을 해도 이제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 어떤 형태로 빨리 즉각 복구를 하느냐,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팩터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죠. 왼쪽에 실제 피해 사례, 랜섬웨어 피해 사례 많습니다.
국내 고객사들이 사실 보수적으로 랜섬웨어가 어택이 들어와도 사실 이렇게 좀 얘기를 안 해요. 랜섬웨어가 좀 이 보수적으로 좀 쉬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랜섬웨어가 걸린지 모르는데 사실 실제로는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한국 침해사고 대응 협의회라고 682개의 뭐 크고 작은 회원 기업이 있는데 하여튼 피해 경험이 한 40% 정도는 있다라고 답변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대응 계획을 수립을 해야겠냐? 뭐 반 이상 이런 것들에 대한 어택을 받아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대응 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일 건데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도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좀 이제 관심을 좀 돌려야 된다라는 게 좀 이 부분을 설명하는 취지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윗부분에 보시면은 비즈니스 컨티뉴어티, 그 연속성이나 그 가용성이나 또는 DR에 지금까지는 집중이 되어 왔었어요. 집중이나 뭐 DR이나 백업 이런 것들은 고객분들이 많이 말씀들 하시죠.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뭐 DR 해야 되지 않을까, 백업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사실 이 사이버 침해가 들어왔을 때 얘 어떻게 복구할 건지에 대한 대응은 사실 그렇게 크게 부각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밑에 영어로 적혀 있는데 이 세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좀 저희는 대응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시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솔루션이 있고요. 그 이름이 세이프가디드 카피입니다. 얘도 별도의 비용이 없습니다.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필요하면 사용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아까 RTO, RPO라는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정책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예를 들면 나는 지금 5개의 업무가 이 플래시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 5개 업무가 진짜 다 1급 업무인지 아니면 1, 2, 3급으로 나눠서 그에 따른 어떤 백업이나 아니면 리텐션 기간을 다르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보시고 이것들에 따라서 이 스냅샷을 만들고 그다음에 저장하고 이런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 장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스냅샷 카피가 일어난 데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이 잘못된 사용자가 들어가서 이 스냅샷을 지우면은 어차피 이 사이버 장애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접근 권한에 대한 제어.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 플래시 카피가 세이프 가디드가 카피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느냐, 이제 이걸 분리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택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얘를 얼마나 빨리 복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이제 테이프 백업하고 좀 비교를 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렸는데 이 뒷장에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편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저희의 플래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볼륨들, 그 다음에 솔루션, 이제 이런 것들이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6시, 9시, 12시, 15시, 18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 내부적으로 프로덕션 그 볼륨에서 세이프가디드 백업 로케이션이란 그 풀로 주기적으로 스냅샷을 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3시간 단위의 스냅샷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리텐션 기간 동안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사용자가 어떤 이상 징후를 감지를 했다. 21시에. 그래서 21시에 이제 X표가 돼 있죠. 그래서 21시에 이상 징후가 감지가 돼서 이제 그 이전 시간들 18시, 15시에 볼륨들을 이제 리커버리 볼륨이라는 거로 역복제를 해서 서버에 붙여보니까 얘도 역시 감염이 되어 있더라 라고 하면은 12시의 볼륨으로 이 시스템을 다시 원복할 수 있는, 이 원복은 순간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재해가 감지되고 그 침해가 감지되고 난 이후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뭐 1시간 내외 정도로 이 복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적혀 있다시피 데이터 가치에 대한 최적화된 보호, 특히 논리적 손상, 물리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DR이나 그 하이 어벨리비티가 보장을 해드리는 거고요. 논리적인 손상, 데이터가 이런 랜섬웨어에 의해서 손상되었거나 또는 사용자가 실수로 지웠다거나 이런
논리적 선정에 대한 데이터 보호가 1차적인 목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세이프가디드 카피가 논리적 에어 갭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그 스토리지 플래시 시스템 내에서 복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백업과는 차원이 다른 RTO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과 함께 사이버 모니터링, 능동적인 사이버 공격 모니터링 솔루션, 즉 SIM이나 SOR 같은 큐레이더와 같은 솔루션과 연동을 하면은 이런 위협에 대한 조기 탐지 및 RPO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차트고요. 이제 그 앞에 말씀드린 DR과 세이프가디드 카피를 조합한 이제 최강의 데이터 보호 이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본 운영 사이트에도 내부적으로 세이프가디드 카피를 운영하고 타겟본에도 세이프가디드 카피를 운영을 할 경우에 물리적인 장애에는 DR 사이트를, 그 다음에 논리적인 장애에는 세이프가디드 카피를 통해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DR, 재해대응 부분과 그 다음에 사이버 공격에 대한 논리적인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과 함께 IBM 솔루션, IBM 플래시 시스템에 대한 그런 특장점 및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런 IBM 플래시 시스템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성능의 I/O 환경과 함께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활용할 경우에 뭐 사이트 장애, 물리적인 장애뿐만이 아니라 사이버 공격이나 또는 논리적인 장애에 대한 대응을 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지금까지 거의 이제 실장님께서 40분 가량 이 플래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실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스토리지라는 제품이 이렇게 매력적인 제품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스토리지 제품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그런 좀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제가 이 쭉 설명해 주셨던 것 중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거, 매력 포인트를 좀 꼽으라고 한다면 이제 첫 번째는 그 고가용성 관련해 가지고 액티브로 구성을 가능하다라는 점, 그거를 통해서 지금 아마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포인트였던 장애가 발생했었을 때 이 관리자 개입 없이도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 장애가 발생했을 때 전혀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최소화한다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추가 비용도 들지 않는다라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굉장히 고가용성 의 기능을 활용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많은 강점, 장점들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세이프 가디드 관련해 가지고도 역시 사실 랜섬웨어 가장 또 많이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이제 사이버 침해가 이제 생겼을 때 어떻게 이거 대응하느냐가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정말 이 IBM의 플래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도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들을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오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 15분가량 시간이 남았는데, 제가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고민하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또 많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냥 실장님께 하나씩 이제 뽑아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이 스토리지 확장 시에 스케일 아웃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노드별로 부하를 균등하게 분산할 수 있도록 이 로드 밸런싱도 자동으로 좀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스토리지 확장 시 스케일 아웃이 가능하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스케일 아웃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가정을 하면 한 대의 스토리지 노드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성능이나 용량이 좀 부족해서 한 대를 더 이제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였을 경우가 이제 이 경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스케일 아웃이라는 그 경우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두 가지의 이 경우가 좀 발생을 할 것 같은데, 하나는 이 한 대의 노드를 더 추가하는 경우가 예를 들면 추가적인 업무가 지금 현재는 1, 2, 3번 업무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4번이라는 업무가 들어오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걸 하나의 클러스터로 구성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사실 로드 밸런싱이 필요가 없죠. 그냥 그 별도의 업무를
기존 스토리지에서 쓰고 있고 별도의 업무를 신규 스토리지에 이제 그 확장하는 그런 형태로 스케일 아웃이 일어나는 경우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경우는 이 스케일 아웃 시켜서 기존의 업무를 좀 분산을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뭐 로드 밸런싱이 이 기존의 풀에다가 신규 이로 작성된 볼륨들을 같이 넣어서 구성할 경우에 자동으로 로드 밸런싱이 가능하다, 로드 밸런싱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번 질문 같은 경우는 뭐 현업에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은 질문도 남겨주셨는데, 이 온프레미스 센 환경의 그 타사 스토리지에서 IBM 스토리지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경우에 서비스 다운타임 없이 이전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고객분들과 회의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다운타임 제로냐라고 말씀하시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IBM 플래시 시스템 자체적으로 마이그레이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본 포함되어 있는 솔루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뭐 E사나 H사나 뭐 경쟁사 스토리를 사용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실 경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IBM 플래시 시스템을 최초 도입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고민이 되시겠죠. 이거 기존에 E사나 H사나 쓰고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IBM으로 옮겨야 되냐라고 하시면은, 일단 이 다운타임 말씀드리기 전에 그런 걱정은 싹 이제 접어두실 필요가 있는 게, 저희 IBM에는 이 마이그레이션만 전담으로 하시는 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이 마이그레이션을 전담으로 운영을 하셨고, 온라인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그 툴을 이용해서 이 스토리지 자체의 기능입니다. 별도의 뭐 어플라이언스나 소프트웨어가 서버에 깔려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스토리지 자체의 기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자체의 마이그레이션 툴을 이용을 해서 기존 스토리지에서 신규 IBM 스토리지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을 하는데, 이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다운타임이 제로는 아닙니다. 요 기존의 볼륨을 신규 볼륨으로 매핑하는 시간, 요게 있는데요. 요 매핑하는 시간은 이 데이터를 전부 이관하는 시간이 아니라 단순히 기존 그 볼륨을 서버에 매핑돼 있던 거를, 그 매핑을 신규 IBM 스토리 쪽으로만 옮기는 시간.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볼륨 개수나 복잡도에 따라서 약간 상이하긴 한데, 한 두세 시간 정도의 다운타임만 허용을 해주시면은 그 이후에는 전혀 다운타임 없이 무브 다운타임 제로로 기존 스토리지에서 IBM 스토리지로 완벽하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구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에 이제 저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또 가장 궁금한 게, 오늘 발표 처음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가격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련 질문을 좀 보면은, 이 IBM 플래시 스토리지의 라이선스 정책이 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기존의 여러 타입의 스토리지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도 좀 포함을 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예, 요 질문은 약간 좀 제가 이해도가 약간 떨어지는데, 일단 IBM 플래시 스토리지의 라이센스 정책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여러 타입의 스토리지를 활용하게,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좀 제 나름대로 이해한 거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M 플래시 스토리지는 엔트리부터 하이엔드, 쉽게 말씀드리면은 5000급, 5200, 5015, 5035, 그 다음에 7000급, 7300, 9500, 이렇게 엔트리에서 하이엔드까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설명드린 솔루션들이 기본적으로 다 라이센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향후에 100테라를 증설하는데 100테라에 해당하는 내부 복제 라이센스 같이 포함하냐? 아닙니다. 이미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별도의 라이센스를 더 사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단 예외적으로 두 가지 솔루션이 이 유료 솔루션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넘기면서 한 10여 가지 솔루션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이기종 스토리지 가상화와 데이터 암호화는 요거는 유료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요 유료 솔루션만 제외하고는
이 솔루션 제외하고는 전체 솔루션이 그냥 무상으로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를 구입하셔서 그냥 사용하시고 싶을 때 사용하시는 그런 형태로 구현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질문 같은 경우는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실장님께서 발표에서도 조금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질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IBM 플래시 스토리지는 이기종의 스토리지를 간소화하면서 이 고가용성을 어떤 방식 또는 기술을 좀 확보하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사실 굉장히 고객분들이 고민하시는 키워드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토리지 간소화, 가용성 높이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는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에 IBM 플래시 스토리지의 출발은 스토리지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그런 기능이 탑재된 펌웨어에서 출발이 됐다라고 말씀드렸고, 방금 전에 이기종 스토리지를 이 가상화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유료로 라이센스화해서 같이 통합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기종 스토리지 간소화 부분은 이제 익스터널 스토리지 가상화라고 해서 IBM 스토리지 이외의 스토리지, E4, H4, 뭐 N사의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 스토리지를 IBM 플래시 스토리지를 도입을 하셔서 그 밑단에 관리하도록, 그 블랙박스화 하면서 관리하도록 붙여서 사용을 하시면서 어떤 사용에 대한 그 매니지먼트에 대한 간소화, 스토리지에 대한 간소화를 확보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가용성 부분은 제가 마찬가지로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이퍼 스왑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두 대의 플래시 시스템을 구성한 다음에 이들 간에 이 볼륨 간에 하이퍼 스왑을 구성을 하면은 한 스토리지에 장애가 나거나 또는 한 사이트 또는 한 렉에 완전히 불이 나거나 또는 이 가용성을 잃더라도 나머지 그 플래시 스토리지가 플래시 시스템이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고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기종 스토리지와 그다음에 하이퍼 스왑을 이용을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오늘 그 발표를 다 아우르는 네. 그런 질문이었던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또 벌써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뭐 하나 정도만 더 좀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는 이 IBM 플래시 스토리지는 이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의 스토리지 연결이나 통합까지도 좀 가능한지 궁금하다. 이 환경에 대한 좀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초반부터 말씀드린 게 IBM 플래시 스토리지는 센에 장착이 되는 스토리지고 여기 표현되어 있다시피 온 프레미스에서 구현되는 A급, 1급 그 스토리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간 부분에 스토리지 버추얼라이제이션 for 클라우드라는 솔루션이 있다라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구체적인 예를 드릴게요. AWS에 뭐 EC2 하나를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확보를 한 다음에 EC2에 그 스토리지 버추얼라이제이션 for 클라우드를 설치를 하시면은 얘가 마치 플래시 시스템에 펌웨어가 장착된 것 같은 그 작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가 이제 그때부터 하나의 스토리지가 된 거고요. 물론 그 뒤에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뭐 이 SSD냐 또는 하드디스크냐에 따라서 이게 플래시 스토리지냐 또는 그 가상의 하드디스크 스토리지냐로 이제 좀 다르게 작동을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은 가상의 플래시 스토리지 또는 가상의 하드디스크 스토리지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이 온프레미스의 플래시 스토리지와 이 가상의 스토리지 간의 어떤 그 DR 복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DR 복제를 뜨고 그 안에서 다시 뭐 내부 복제를 떠서 뭐 개발을 한다거나 또는 이 테스트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 통합 관리가 가능한 그런 솔루션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게 이제 마지막에 발표해 주셨던 그 랜섬웨어라든지 요런 사이버 침해 대응 관련된 질문도 좀 많이 주셨거든요. 요거 하나 질문 드리고 조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소개해 드리면은 이 랜섬웨어의 침투를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시스템이 스스로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응 기술이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 예. 제가 이 부분은 그 랜섬웨어의 침투를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시스템이 막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지 이제 이게 질문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스토리지와는 약간 좀 이 차이가 있는 질문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스스로 막는다라는 거는 사전에 막는다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세이프가디드 카피라고 표현된 거는 사실은 사전 대응 방안은 아닙니다. 사후에 얘를 얼마나 최근의 데이터로 빨리 복구할 수 있느냐라는 게 제가 세이프가디드가 제시하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제시 솔루션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스스로 막는다라는 얘기는 스스로 미리 방어를 한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큐리티, IBM 시큐리티 쪽의 솔루션들, 뭐 큐레이더나 또는 가디엄 같은 SI나 SOR 솔루션을 통해서 이런 것, 그 어떤 그 랜섬웨어나 또는 사이버 어택에 대한 패턴을 분석해서 사전에 스스로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IBM의 기술을 이용하면은 사전 예방도 가능하고 사후에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도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네네. 네.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오늘 실장님께서 혼자 거의 1시간 가까이 고군분투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막, 좀 결론적으로 보니까 차트를 좀 천천히 차근차근하게 좀 설명을 잘 드렸었으면 좋겠는데 이 성급하게 좀 빨리 진행을 했던 것 같은 거에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질문 창에도 굉장히 많은 좋은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일부 그 답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답변 못 드린 부분은 제가 향후에라도 이 좀 파악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 답변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뭐 실장님 뭐 그렇게 말씀 주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굉장히 차분하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국 IBM과 함께 마련한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